우리는 여러분 이제 풍수에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청룡백호 들어보셨죠? 풍수를 모르는 사람 좌청룡 우백호 뭐 그럴듯한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 그걸 나중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가서 개업을 하셔도 돼요. 풍수 전문가로서. 근데 자 청룡백호 주작 현무 그건 사신사라고 하는데 사신사 사신사는 사방의 산들을 말하는 것인데 고구려, 백제, 벽화에 사신사가 나타났다. 들어보셨죠? 근데 일본의 고분에도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구려나 백제나 일본이나 같은 문화권이었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사신사를 우리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서울로 여러분 다 서울에 계시니까 여기 북악산 아래 청와대가 있고 경복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악산을 현무, 그 다음에 인왕산, 오른쪽 산을 우백호, 백호, 이 낙산을 청룡, 그 다음에 남산을 주작,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사신사라고 그래요. 사방의 산들이 이렇게 잘 감싸는 곳에 좋은 터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작은 곳도 작으면 무덤이 되고 크면 마을이 되고 더 크면 도읍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신사, 이 사신의 개념을 사방의 산들로 봤어요. 사방의 산들로.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사신을, 그게 이제 작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작전기에. 사신을 어떻게 봤느냐. 뒤에, 이 궁궐 뒤에 산을 주산, 현무로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이 청룡을 흘러가는 물, 강으로 봐요. 그 다음에 백호를 산으로 보지 않고 큰 길로 봐요. 그 다음에 이 주작, 우리는 산인데 연못으로 봐요. 그러면 사신의 개념을 전혀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달리 해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겠죠. 그럼 자연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토관의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국토관과 우리의 국토관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뭐 지금 와서 그게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장차 우리 국토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참고사항이 됩니다. 자, 여기를 물로 이렇게 강물로 보면 이 청룡을 잘 보존할 수밖에 없겠죠. 관리를 잘해야겠죠. 옛날에 우리도 이 청룡, 인왕산, 이 사신사를 잘 관리를 했습니다. 흠산제도가 나오게 되고 사산제도. 거기는 함부로 나무도 못하게 하고 잘리지도 못하게 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백호는 큰 길로 봤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면 교통수단이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운반은 뭘 가지고 했습니까? 지게로 지거나 또는 배를 가지고 활용한 거. 배가 많은 물량을 이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궁궐 옆에 큰 물을 청룡으로 보는데 여기를 배를 주운 배가 통과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연못 주작 아래 또 큰 강이 형성되겠죠. 그럼 배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이 궁궐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기동성 빨라지겠죠. 우리는 사방에서 감싸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게 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겨우 쌀 2가마. 근데 얘들은 어떻게 돼? 배에다 수십 가마를 싣고 나르잖아요. 그럼 누가 더 부유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백호를 뭘로 봐요? 큰 길로 봐요. 그러면 수레가 다니겠죠. 우리나라는 19세기인가? 실학가 박지가 선생인가요? 길 만들고 수레 만들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외적 쳐들어오면 그게 통로가 안 된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바로 국토관의 차이예요. 이게. 그럼 누가,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9세기 세계 해상 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제 여러 나라가 도움이 있었긴 하지만 러시아 그 함대를 일본 해군들이 격파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그 물길이나 이 큰 길을 활용해서 사람을 빨리 이동하게 하고 재물을 빨리 이동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국토관의 차이인 것이죠. 근데 철저히 일본 아이들은 지금까지도 저렇게 국토관의 그 청룡과 백호를 우리처럼 사방의 산이 아니고 이렇게 물로 봤다는 거, 길로 봤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일본과 조선의 풍수관의 차이, 그것은 결국 국토관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그 나라의 부흥이랄까 운명과 영향을 줄 수 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걸 보실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이 없었느냐? 어느 나라나 훌륭한 사람 또는 현자는 많아요. 다만 훌륭한 생각이나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은 치자의 몫입니다. 조선 초기에 하륜,
들어보셨어요? 좌의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륜 대감이라고. 근데 하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하고 개성에서 처음에 충청도 계룡산으로 도읍지를 옮기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륜이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망해 나갈 땅입니다. 이렇게 그걸 부결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가 좋은 땅이냐? 그랬더니 현재 연세대, 터, 이화여대 그 부분을 거기가 무학이라는 곳인데 무학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무학에다가 궁궐을 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국고가 텅텅 비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왕조실록에. 그래서 못 짓고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 경복궁에 있는 그 터로 잡았는데 거기를 잡아놓으니까 아까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셨듯이 북악산 아래 청와대 경복궁이 있는데 사방에 산들이 잘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으니까 물류나 이런 것의 유통에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왕실을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려면 조세,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그걸 잘 적절해서 활용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하륜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좋다. 여기 한강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여기 천이 있습니다. 이 천을 남대문까지 깊게 파자. 파서 여기다 운하를 만들자. 그러면 이 하삼도, 충청도, 뭐 전라도 이쪽에서 여러 가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곡물들을 바로 운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그 토목공사로서 어느 정도의 그 인력과 기간이 소요됐느냐면 10,000명의 군대 많잖아요. 한 달. 충분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이 여기는 모래 땅이다. 모래 땅인데 물이 다 새지 않느냐. 그럼 물이 가둬질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박자청이라고는 그 고려 말 조선 초기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 토목 이쪽에 그 조예가 깊었던가 봐요. 그래서 토목공사, 왕릉공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분이 거기는 전에 물이 새지 않는다.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만듭시다. 근데 이제 이게 태종 때 이야기입니다. 태종도 그럼 좋다. 만들자. 했는데 갑자기 더 이상 이야기를 안 와요. 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왜 그랬을까요? 첫째, 돈이 없었을 것이다.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일이 하면 여러분들 고려 말에 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뭐 심지어 전라도 쪽은 남원까지 왜구들이 와서 뭐 주둔해 있고 뭐 고려, 뭐 강화도까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왜구들의 침입에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겁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물류의 어떤 그 통로로 활용하자는 생각과 여기가 왜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라는 생각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숨어 사는 은둔의 나라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돼요? 이미 그 16세기 이 정도 가면 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세국 정책을 편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네덜란드랄까 외국과 엄청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일본이 19세기 말에 강성 대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과정 속 외국과의 어떤 문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사방의 산도 감싸는 거, 숨어 사는 것만 좋은 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처음부터 우리 그 국토관, 자연관이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선조 와서 그렇게. 그럼 이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조선조 와서는 아마 여기 제주도 출신 계시면 굉장히 그 불쾌한 말인데 말 새끼는 어디로? 제주도로. 사람 새끼는? 새끼가 아니죠. 서울로. 이게 가장 국토관의 그 중심주의와 변방. 이게 조선조 와서 형성된 겁니다. 서울만 가장 좋은 곳이고 변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만 딱 파묻혀서 사는 생활. 그러니까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이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외국의 외세에 막 자꾸 그 침략에 노출되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지식인들은 이게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반도를 이렇게 호랑이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한반도를 토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호랑이 표현했을까?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한 국가로 커나가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열강의 위협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토끼로 표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다. 항상 토끼 좀 순하다. 이게 육당 최남 선생이 이 토끼로 표현한 이게 일본의 지리학자입니다. 1905년에 이 한반도는 토끼 형상이다.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중국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육당 최남 선생이 그걸 보고 아니다. 우리는 호랑 형상이다 이게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토끼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주입돼서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호랑이야. 언젠간 다시 한번 호랑이 새끼가 크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건 달라지겠죠. 근데